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제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또 한 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를 또 경신하면서 1.5%까지 내려서게 됐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도 걱정이긴 해도 메르스 때문에 내수까지 여기서 더 꺼진다면 걱정스럽다라는 입장이 결국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제 시장은 상당히 무덤덤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동시만기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데 반해서 금리 인하가 내려졌음에도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계속 이어졌는데 동시만기도 끝이 났고 어쨌거나 금통위 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금 외국인들이 사줄지 오늘 외국인들의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된다면 5거래일 만에 현물 매수 전환이 되는 셈입니다. 어제 자동차주들만 사실 급등했을 뿐 금리 인하의 전통적인 수혜주 피해주 움직임은 사실 없었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영향력 분석 그리고 다음 주 변동성 앞두고 변수들도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고 전 잠시 후 시가 들고 다시 옵니다.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먼저 듣고 계장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석 연구원님. 네, 어제 그 금통위 금리 인하를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0.25bp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금리 인하 자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는 악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가 악재다?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략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지난 3주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는 코스피는 피하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모든 키는 외국인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따른 예상 시점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현물에 대한 집중 포인트가 이제 최대의 관건으로 보여질 것이고요. 이번 주 오늘서부터 이제 만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게 될 텐데, 네네. 현물에 대한 방향 어디로 갈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재밌는 부분은 금리 인하는 악재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잠시 후에 전략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 더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현진 멘토도 옆에 나와 계신데 금리 인하는 이번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었는데 금리 인하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틀렸네요. 그래서 인하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좀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인하를 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결정 시기가 오면 올수록 인하할 것이다라는 메르스의 영향도 좀 굉장히 좀 컸다고 보고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차피 내렸으니까 이후의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주 말고는 이제 별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일단 증시에 호재가 되려면 첫 번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나 두 번째는 증시로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0.25%포인트 금리 인하로 기대하기 어렵죠. 지금 어쨌든 기업들이 돈이 비싸서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아니죠. 금리를 내려준다고 해도 대출이 더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더 본격화될 것이냐, 그런 여건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예금을 하던 사람들이 증시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전에 이미 1.75%포인트 금리였을 때도 이미 상당 부분의 예금자가 이제 증시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고, 근데 여기서 더 내린다고 기존의 예금 하시는 분들이 또 증시로 또 이렇게 막 몰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거의 약발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하 피해주로 불려졌었던 은행과 보험주가 어제장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이고, 앞으로는 이런 금리 인하 피해 섹터들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제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되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미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특징까지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말미의 전략 측면에서 두 분의 이런 의견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장을 괜찮게 하는 모습이요. 간밤에 미국 쪽에서 소매 판매가 의미 있게 나온 영향일까요? 일단 갭상승 출발하네요. 네,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은 11포인트 상승한 2067포인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 수가 466개, 하락 종목 수가 216개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포인트 상승해서 719포인트, 이제 지금 막 72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 618개, 하락 종목에 266개,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우위에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그간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오늘 간만에 프로그램이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관도 역시 아직까지는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이어가고 있고요. 뭐 소폭이 지금 아직 44억 정도 매도로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 현물 매수 있기는 하지만 선물 포지션에서 매도 550억의 매도 우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장가 일단 전해 들었는데요. 시장이 조금 더 흐르면 수급이 조금 더 윤곽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시 수급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대화제를 뿌렸었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또 많이 싸졌었던 만큼 또 주변의 재료도 도와줬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윗꼬리가 조금 동반이 됐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자동차주는 다시 한번 상승하네요. 업종별 흐름 들여다봐 주시죠. 네, 그래서 자동차주는 이제 가장 큰 악재였던 엔저라는 이슈를 좀 진화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빠르진 않겠지만 완만한 반등 정도는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조금 보유해 나가시면서 향후 우상향 추세를 약간 기대하시는 부분들 가져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업종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업종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증권과 대우증권, KTB투자증권까지 약 2%에서 3%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지수가 좋다 보니까 증권주가 함께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간밤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 노이즈로 인해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의 시각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부분이 많다. 물론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이제 쭉쭉 상승을 하게 된다면 증권주가 따라서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여건이 아닌 이상은 증권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긴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오랜만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S6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소형주로 쏠린 수급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소외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건설업종 1.67% 정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금리 인하 이후에는 약간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오늘 하루 늦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동안 건설주도 워낙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낙폭과대 대형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냐 싶고요. 은행업종도 1%대 반등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피해주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불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방어주로 불릴 수 있는 통신업종이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KT와 LG U+는 상승하지만 SK텔레콤은 약간 눌리는 모습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관련 낙폭과대 대형주 혹은 최근에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흐름에 있어서는 통신주가 약간은 소외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화학주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시연하려는 모습들 보입니다.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그동안 대형주의
대형 화학주가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하반기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중소형 화학주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려는 모습들 보이고요. 끝으로 방송 서비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콘텐츠 업종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코스닥 중소형 콘텐츠 업종군에도 상당히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콘텐츠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J E&M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고 당분간 콘텐츠의 이제 한중 합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CJ E&M을 비롯한 콘텐츠주의 지속적인 강세 예상된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요. 증권주는 사실 굉장히 좋게 보진 않으셨었는데 아까 또 뭐 마지막 금리 인하 얘기도 하셨고 의외로 어제 금리 인하할 때 못 올랐던 증권주가 오늘 시장에 가니까 좀 한 발 늦게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유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팔 필요는 없어요. 항상 올라가는 수급이 꺾이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가 국내 증시에 의해서 국내 변동성이 국내 이벤트에 의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컸다면 다음 주부터는 대외 이슈에 의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외 이벤트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국내 증시가 제가 볼 때 1-2% 정도 단기 급락이 나오면 증권주는 더 크게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증권주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회복되지 않고 지수가 안 가면 증권주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지수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증권주를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 상단이 막혀있다 보기 때문에 증권주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였으면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흐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코스피는 2070선 일단 갭으로 뚫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720선 부근입니다만 지금 약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수급 더 자세히 보죠. 예. 예, 그 수급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그 코스피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그 기관에 대한 매수세는 뭐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씩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약간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매수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현물 시장에서 250억 개장 초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태로 약간의 관망 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의 모습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장에서 선물에 대한 매도 계약을 늘려가면서 고점에 대한 매도 시점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면서 시장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수급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선물은 다시금 사주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아침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 선물로 가서 듣죠. 이두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금리 내리고 나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또 그 전날 구로다 총재 발언까지 있어서 최근에 외환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없습니다. 어제 금리가 인하된 것 치고는 아주 소폭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간밤에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서요. 오늘 얼마나 오르면서 출발했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4원 20전 상승한 1113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12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환율은 엔화 약세로 다시 111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1.2% 증가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13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9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08원 80전보다는 약 3원 75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고요. 오늘은 역시 달러인 환율에 연동된 그런 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정책 이슈가 이미 끝난 만큼 달러원 환율은 앞으로 미국의 경제지표와 달러 엔의 재반등 여부에 집중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환율은 여객시장 흐름을 반영하면서 1110원 부근으로 레벨을 높인 이후에 달러의 환율의 연동 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수면 아래로 현재는 가라앉았지만 미국의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 재개,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저점 매수 심리를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등 대형 이벤트가 다가온 점 역시도 환율의 반등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10원에서 1118원입니다. 네, 일단 1110원대로 미국 지표 개선으로 레벨을 높이긴 했는데 오늘 다시금 엔화와의 동조화를 기대하셨었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발언 나오면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의 가치 상승을 또 한 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지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유진 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6월 둘째 주 금요일 아침 돌발 종목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오현진 멘토가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2% 근처까지 올라와서 128만 원대 살짝 회복을 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또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같이 오르고 있는 롯데칠성까지 두 종목 먼저 우리 김영석 연구원님이 살펴주시죠. 네, 현재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부진한 건지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가를 보면 깜짝 놀라세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냐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엔저 상황하고 미국의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휴대폰보다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더 실적 회복세가 더 빠를 것이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보다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비중들을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도 사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요. 현재 어제 만기일 이후에 베이시스가 이제 호전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대형주 중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견조한 흐름은 유지를 하겠지만 현재 시점이 완전히 바닥에서 턴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을 보면은 요즘 최근에 수나리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해서 수나리를 좀 많이 먹고 해봤는데요. 많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어느 쪽이세요? 호 쪽이세요? 불 쪽이세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에 이제 저도수에 대한 소주 시장에 대한 저도수 술에 대한 부분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5일선 지금 오늘 간신히 돌파를 해서 지금 최고점 찍고 나서 2%대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견조한 흐름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는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지금 배열 자체도 굉장히 좋고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보다는 좀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이제 이런 롯데칠성처럼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음료 식음료 쪽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무학도 좋게 보세요? 무학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술 주정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새로 이제 테마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네. 식음료 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네. 기관 매수세가 돌고 있거든요. 네, 술 좋아하셔서 좋게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객관적으로 좋게. 예,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보수적으로 짜는 경향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 보수적인 경향을 따지면 항상 식음료 쪽으로 먼저 이제 매수세가 돌거든요. 기관의 맞아요. 매수세가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세가 같이 동반하는 이제 술 쪽이나 술에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그리고 삼성전자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콜마가요 오늘 신고가 상태에서 갭을 살짝 띄고 8% 급등하고 있거든요. 10만 원을 아주 확실하게 뚫어냈습니다. 한국콜마의 강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오늘 아침 성장 모멘텀 본격화 분석도 있는데요. 화장품 원료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랜드는 이미 10%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상승폭이 줄어든 건데 역시 똑같이 갭 상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원료되는 바이오랜드까지 오현진 멘토가 봐주시죠. 네, 한국콜마 오늘 한 7%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항상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리는 모멘텀은 뭐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 좋다고 하면은 수급이 안 붙은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콜마는 코스맥스와 함께 이제 국내 화장품 원료 OEM, ODM 업체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 OEM 부분보다는 ODM 부분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EM은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죠. 주문자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주고 상표만 붙여서 팔면 끝입니다. 단순한 작업인데 네. OD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OEM 회사에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주문만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전보다는 이제 성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비 증설도 약 3분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 화장품 완성품 업체보다는 이런 OEM, ODM 업체가 좋을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화장품주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고 또 화장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내 대형 화장품사의 대부분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을 선호하든지 간에 그 회사의 화장품을 사면 코스맥스든 한국콜마든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수요를 조금 더 높게 창출할 수 있고 그만큼의 많은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면 다소 무리가 좀 있겠죠. 한국콜마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가 없어요. PER이 이제 45배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접근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차라리 꼭 매수를 하시겠다면 이제 관련해서 코스맥스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를 따라서 한 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인데 한국콜마가 여기서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코스맥스도 분명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지금 이 OEM 관련 업종들을 매수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코스맥스를 대체적인 관점 손절가를 약 22만 원 정도로 약간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하시는 신고가를 노려보시는 그런 매매 전략은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 오늘 좋긴 한데 고평가돼 있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업종에 코스맥스가 낫지 않을까. 22만 손절가 잡아보면 좋겠다. 바이오랜드도 보죠. 네, 바이오랜드도 오늘 약 11%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1인당 GDP가 높아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고가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 바이오랜드의 고가 기능성 화장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오랜드가 고급 천연 추출물의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건강식품과 마스크팩 부분까지 이제 바이오랜드가 계속해서 진출하게 되면서 그동안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재성장에 대한 기대, 고밸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급 천연 추출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내추럴도 될까 갑자기 연관성은 별로 없는데 네, 연동이 되는 것 예.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과 관계없이 이제 바이오랜드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39,000원 단기간에 오버슈팅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그동안의 성장성을 모두 다 반영을 했느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가격을 뛰어넘을 만한 성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느냐라고 두 가지의 관점을 봤을 때 저는 바이오랜드는 후자 쪽에 좀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화장품 하나의 모멘텀만 가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식품이라든지 마스크팩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요. 예전에도 그 마스크팩이 뭐 예전에 하요미팩으로 불리면서 제닉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전례를 기대해 봤을 때 그리고 바이오랜드가 지금까지 올라간 건 마스크팩 이슈 때문은 아닙니다. 화장품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다가 마스크팩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봤었던 주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랜드는 사업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외치셨고요. 이번에는요, 어떤 종목을 볼까 제가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파티 게임즈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6일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6월 한 달 동안 6월에 아직 남았는데 3분의 1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미 70% 급등해 있는 파티 게임즈, 이름처럼 게임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나흘 연속 강세, 최근에 기관 매수와 함께 빠르게 돌리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파티 게임즈, 한국항공우주는 김영석 연구원님이. 네. 그 파티 게임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다다소프트를 인수하면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강세를, 외국인과 기관의 강세를 받아서 최고가까지 갱신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 11%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그 윗꼬리 11%까지 장중 고점을 찍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 자체는 현재 지금 투자 시점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현재 단기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항공우주로 보면 이제 차세대 위성, 그 중형 위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이제 중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우상향을 하는 이제 차트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도 뭐 기관과 동일하게 같은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티 게임즈는 그러면 같이 좀 사도 좋다.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좋을까요? 지금 가격은 살짝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전 고점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더 조정은 좀 일시적인 조정은 좀 더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니 지금 방금 파티 게임즈. 예. 파티 게임즈 조금 더 눌리면서 하자. 예.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 현재 뭐 지금 전 고점에 있는 거래량 자체만큼을 수반하고 나서 바로 직전 어제 거래량만큼을 수반하는 한 69만 주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파티 게임즈는 단기적인 고점에 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은 경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에 참여를 해서 충분히 수익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우주 쪽은 지금도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항공우주는 지금 들어가도 좋겠고, 파티 게임즈는 약간 눌리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정도의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 잘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가요, 어제 기관 코스닥 순매수 1위였었거든요. 어제 분위기 속에서 상한가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골이 전혀 없이 8%대 또 갭으로 띄우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메디톡스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메디톡스부터 살펴보죠. 일단 오늘 보시면 앞서 이제 한국콜마나 뭐 바이오랜드, 네, 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성장주가 갑자기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상한가 변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장주의 마지막으로 수급이 조금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한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가 15% 상한가,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15% 상한가를 보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한가까지도 와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재급등하는 이제 성장주는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관점, 상한가까지 노려보시는 관점 가져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제 또다시 상한가를 보겠어요?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많은 상한가가 나오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성장주가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상한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 역시 뭐 보툴리눔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주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뭐 성형을 하고 간다, 뭐 관광 성형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예전에 명동을 가보면 성형하신 이제 중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명동을 자주 가기 때문에.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던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쓰면 이제 옆에 약간씩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 저는 많이 좀 눈에 띄었는데, 요즘에는 메르스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좀
보기가 힘들지만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성형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이제 성형 1위 국가입니다. 그만큼의 기술력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했을 때 메디톡스의 성장성은 뭐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피부 치료용 임상 3상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게 된다면 그동안 없었던 피부 치료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인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성장성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고가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상한가 변동폭을 앞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4만 4천 원이라는 가격, PER 밸류로 보자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은 상승하는 종목이 추가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도 그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만큼 오르는 종목은 끝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자,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V도 오늘 많이 오릅니다. 아까 이제 이쪽 굉장히 좋게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CJ E&M 얘기해 주셨지만 CGV도 오늘 거의 8% 급등.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을 안 찾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엔 또 어떨지. 어쨌든 CGV 주가는 오늘 크게 반등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CGV 주가는 메르스와 저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CGV가 밀릴 때 메르스 때문에 이제 뭐 영화를 많이 안 본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밀렸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CGV가 움직이는 것은 어차피 국내 모멘텀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CGV가 움직일 때는 국내 영화 관광객과는 크게 관계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CGV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1년 영화 인구는 2억 명입니다. 근데 중국은 8억 명이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약 4배 정도가 많고 지금 보시면은 국내 인구에 비해서 영화 보는 인구가 이제 1년에 한 4배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인구가 이제 뭐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10억 정도의 이제 인구가 되니까 인구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영화를 아직까지는 적게 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인구가 이제 막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영화 시장은 작년부터 정체가 됐어요. 지금 2억 명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국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이 2억 명의 마지노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8억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내후년에는 10억 명, 11억 명 계속해서 영화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CGV가 중국에 진출해서 이때까지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흑자가 본격적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벤져스나 이런 대작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도 흥행하지만 중국에서는 더더욱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작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CGV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CGV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국내보다는 중국일 테니까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성물산을 한번 보죠.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 연결했을 때 전문가께서 삼성물산 사실 향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한 15%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기준점은 PBR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엘리엇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가 아주 많은 변동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반등을 해주네요. 네, 오늘 향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이제 소송 공방까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사주 처분은 불법이다라면서. 예, 불법이고 예. 다음 달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 승인 결의까지 금지시킨다라는 이제 법원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으니 앞으로 향후 5%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권 싸움, 이 경영권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사실상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기관하고 뭐 외국인하고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있었지만 그 전전날을 보면 기관의 그 100만 주 이상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예. 전체적인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를 들고 매수 쪽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뭐 현재까지는 수익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조정이 있을 텐데 충분히
지금 이 71,600원 요 사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그럼 관점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은 PBR 1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뿐더러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구간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매수하기에 그런 분석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오현재 멘토님 또 헬스케어 관련주 좋게 보시는데 비트컴퓨터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일부 장내 처분했다는 소식이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컴퓨터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비트컴퓨터가 아직은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오고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격 의료 시장이 본격화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비트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의 악재가 나왔죠. 이제 대표이사 회장이 이제 주식가 4만 주 정도를 장내에 처분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게 아무래도 대주주가 이제 주식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별로 안 좋은 이슈가 이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매도한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4만 주 정도면 현재 발행 주식의 0.24% 정도밖에는 안 되는 금액이고 이 매도 후에도 여전히 약 25%의 견고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용이 안 좋아서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컴퓨터는 현재 낙폭을 만회하고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약 4% 정도 밀렸어요. 원래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이 이 정도까지만 밀리는 이슈는 아닙니다. 원래 매도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밀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도되는 그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되고 원격 의료라든지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관련해서 이제 영상 관련 업체인 비트컴퓨터도 그 부분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비트컴퓨터를 하락한다고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홀딩이다. 오늘 대주주 지분 매각 약간 나왔지만 그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까지 살펴봤고요. 시장 개장한 지 30분 이상이 흘렀는데 지금 윤곽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코스피는 시가 정도, 갭 상승한 시가 복권 정도를 지키고 있고요. 2070선 중반까지 올라가는 듯 했지만 아직 빨간 양선은 유지가 되지만 상승폭은 약간 줄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만 약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들어봐야 될 텐데 어제 금리 인하가 사실 굉장히 악재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전략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 잠폭 확대에 대비한 대비책도 좀 들어볼게요. 예, 그럼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금리 인하하면 정석적으로 본다면 사실 증권주나 증시에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돈들이 증시로 몰릴 것이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현 시점에서 모든 부분이 대외적인 부분이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호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저희 국내 증시에서 증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9월이든 12월이든 연내에 벌어지게 된다면 그 앞서서 주가에 선행하는 부분에서 주가는 항상 경기에 선행하는 부분이니까요. 거기에 3개월에서 6개월 내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증시를 누를 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증권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새로운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한 35% 정도가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 전체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신용 부분이 3조가 넘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같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증권사의 수익성마저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증권사의 거래량이 느는 것보다 그 금리에 대한 이자 수익의 감소 폭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낙관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제한폭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이제 통계를 갖고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네. 가격 제한폭이 과거 8%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거에 8%였을 때는 가격 상한가가 들어가는 게
전체 종목 중에서 18%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격 제한폭이 12%로 올라갔을 때는 가격 제한 그 상한가가 들어가는 비율이 12%로 줄어들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번에 다시 가격 제한폭이 15%로 올라갔을 때는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비율이 8%로 유지가 됐습니다. 점점점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비율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기적인 종목으로 몰리지 않는다. 그리고 증시적인 안정적인 그 안정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뭐 변동성은 더 커지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장 악재인 것은 외국인들이 미국은 올리는데 우린 내렸으니까 금리 차 때문에라도 우리 시장을 떠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증권주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보기엔 어렵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가 됐네요. 우리 오현진 멘토님도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대비책. 예. 네. 오늘 좀 많이 오르면 네. 신용잔고는 확인할 수 있으실 거야. 아마 개인분들이 내 네. 종목에 신용이 좀 비율이 높다 하면 좀 오늘 어느 정도 오후장에서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거는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높은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 폭이 30%로 변경이 됐을 때 크게 이제 눌리게 되거나 아니면 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네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상한가 변동폭이 이제 30%가 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이나 이런 주체들이 이제 크게 매수를 하면서 상한가를 소위 말해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0%로 이제 적용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국내 증시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금리 인하가 저는 뭐 악재라고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호재도 아니다. 다소 그냥 중립적인 이슈다.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네.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관점도 많았고 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의해서 앞으로 국내 증시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이외의 요건들을 좀 하나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동안의 중소형주를 쏠렸던 수급의 매기가 대형주로 조금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은행의 경기 부양 의지 표명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어떠한 재정 정책을 이어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특정 테마에만 쏠렸던 수급이 대형주에도 어느 정도는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에 보시면 어제 자동차주가 올라왔지만 오늘 삼성전자도 어쨌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전반적인 대형 유통주도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에 쏠렸던 포트 비중을 대형주로 조금씩 분산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국내 대형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IT 수출주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약간 균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추가 부양도 기대가 재정정책 측면에서 되는 시점이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오르는데 대형주 쪽의 비중을 살짝 이제는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70, 코스닥은 720선을 살짝 웃도는 아침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현물만 쬐끔 삽니다. 증권사의 목소리입니다. 네, 증권사 투자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엔저는 주춤해졌고 한은은 금리를 어제 내려서 한국 증시의 훈풍이 예상된다 하셨네요. 정영훈 과장님은 가격 제한폭 확대 다음 주 월요일에 시행되는데 앞두고 코스닥 쪽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조금 전 오현진 멘토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대형주의 비중을 늘릴 시점에 왔다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6월달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는 달인데 조금 더 관망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관망을 조금 더 하면서 언제 살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자라고 의견 주신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슬슬 관망에서 매수 쪽으로 전략을 틀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2050선에 대한 지지력이 확연히 확인된 건 맞나요? 오늘 일단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으면 싶긴 한데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저는 우선은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보였지만 뭐 이제 좀 관망을 하면서 매수 의견 쪽으로 조금 돌리려고 하고요. 그런 의견은 약간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갭이 약간 커져 있습니다. 그 코스피랑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컸지만 코스피는 그거에 맞게 조정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금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그렇게 강한 하락을 보이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갭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밸류에이션 갭을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들도 코스닥을 약간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저 PBR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에서는 저는 반도체 그리고 엔터게임주 이쪽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어저께 제일 이슈였던 그 기준금리 인하가 1.75에서 1.5로 좀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저께는 그렇게 큰 매력도를 보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정부 역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그 추가 편성이 고려한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증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해서 코스닥을 조금 강하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스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어저께 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그리스에 대한 그런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 해외 미국의 10년 노트, T노트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엔화 가치가 어제 구로다 총리가 지금 엔화의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NK 트레이드 자금의 회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아직도 굉장히 큰 부분이 6월에는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돼서요. 매수를 굉장히 현금 비중이 100이라면은 한 50까지만 채우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엔저 주춤에서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새로운 시각 보여주셨는데 반도체 엔터 게임주 좋게 보신다고 하셔서요. 각각 종목들 탑픽주 하나씩만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다들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대형주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소재주 쪽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재주 그리고 저 PBR주 쪽에서는 저는 종목 중에서는 원익이라는 종목 원익 IPS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근데 10%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익 IPS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데 10%를 보였는데 1,000억이 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 PBR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또 얘기를 하셨고 원익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원익도 저 PBR 관련주로 관심 갖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만기가 어제였었는데요. 오늘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맥점 얘기도 새롭게 들어봅니다. 샘플러스 손석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두 번째로 맞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바로 전일에 있었었는데 변동성은 어느 정도였었는지 또 만기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와 함께 오늘 수급부터 차례로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급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442억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434억 순매수입니다. 기관 31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물량 합동이면 개인 711계약 순매수, 외국인 1124계약 순매도, 기관 161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895계약 순매수, 풋옵션 15,174계약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7,291계약 순매수, 풋옵션 3,928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7,826계약 순매도, 풋옵션 14,333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으로는 굉장히 좀 서로 좀 상반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징점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 255, 상승 2차 저항선 258, 하단 1차 지지선 252.5, 하단 2차 지지선 250에 형성되어 있고,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던 어제는 오전장에 약간의 하락한 이후에 내내 좀 지루한 공방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일단 가장 큰 주요 이슈는 기존에 우리나라 금리가 사상 최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어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기존 사상 최저 금리 인하를 또 한 번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1.75%에서 0.25% 하락시켜서 지금 1.5%가 기준금리가 되었고, 일단 금리 인하 이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증시를 상승시켰다는 상승 요인인데, 만기 당일에는 어제는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발표 당시에만 좀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변화의 요인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금리 인하 이슈 요인과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부터는 상한가 폭이 2배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과는 좀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변화되는 시장 이슈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혼조세의 장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급적인 특장점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시장 주체들이 서로 각각 다른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좀 공방전이 하루 종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세 취하고 있고, 외국인은 강매도세 취하고 있고, 기관은 양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각각 수급들 굉장히 좀 애매한 모습으로 다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언제든 수급을 바꾸면서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모여있는 지금 상황이고, 오른장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기 포지션 잡으실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장 마감 가격을 확인하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낫고, 단기 거래를 하실 분들은 당일 고저점이 정해지게 되면은 고저점에서 매수 매도를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고점은 255.70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아직 저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방으로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예정입니다. 네, 좀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오늘 장은 매매를 조금 자제했으면 하셨고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아직 저점이 오늘 찍히지 않았다 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맥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내 마녀가 떠나고 난 자리, 오늘 상승이 보이긴 하는데요. 2070선에 완전히 안착을 시키지 못하는 약간은 버거운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장을 잡아주고 있긴 한데, 외국인들이 돌아왔지만 외국인들 현물 매수도 현재 시간 대비 아주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컴백은 반길만 하네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속에 720선을 되찾았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 제도 변경과 함께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